양파가 가진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파는 우리 항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특히 양파에 보면은 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특히 뭐에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에. 겉에 있는 약간 보라색을 띠는 껍질.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다 그거 버리고 먹잖아요. 그 껍질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페놀주, 폴리페놀, 그 다음에 또 우리 양파 속에 약간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유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게 암세포 증식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항염 작용, 면역 강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양파는 우리 환자들이 항시 즐겨 먹어야 되는 그런 항암 음식입니다.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도 있나요? 양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양파 껍질을 추출을 가지고 암세포 성장률 어느 정도, 또 성장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침륜도를 본 거예요. 이걸 발표한 건데, 이 양파 껍질에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희석을 해서 하나는 5마이크로그램짜리, 또 하나는 10마이크로그램짜리를 가지고 48시간 동안 쥐에 투여를 한 결과 침륜이 5마이크로에서는 한 23%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10마이크로에서는 52% 정도 감소한,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특징이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떨어뜨리라는 그런 항암 효과에 대해서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양파,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파를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익혀서도 먹고 또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 완전 생으로 먹으면 이게 톡 쏘는 맛이, 이게 황 때문에 톡 쏘는 맛이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야채로도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생양파 먹잖아요. 그렇게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톡 쏘는 게 강하면은 약간 익혀가지고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양파는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효소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 작용이 높아지려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효소 작용이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는 약간 볶아서도 먹잖아요. 프라이팬에다가 약한 열로 살짝 볶아가지고 먹으면 이때 퀘르세친 성분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양파를 구할 때 겉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겉에 있는 겉껍질이, 보라색으로 있는 껍질은 다 바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개는 이제 요리할 때도 그건 다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하얀 부분만 먹게 되는데, 하얀 부분에는 케르세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껍질 다 말라버린 것은 요리해갖고 먹기도 좀 곤란하죠. 이럴 때는 그 껍질을 이용을 해서 양파 차를 만들면 참 좋아요. 약간 보라색이 딱 띄면서 컬러도 보기가 좋고요. 먹어도 풍미도 좀 있고, 저는 그 껍질은 버리지 말고 꼭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파를 선택할 때도 케르세틴이 많으려면 보라색, 붉은색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컬러가 좀 진한 거, 이런 색을 고르면은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많은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양파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양파가 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성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항암을 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경우에 상당히 거북한 것을,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항암 하신 분들은 구내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작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가능하게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양파가 좋다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스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복부 팽만이라든지 속이 쓰린 거라든지 구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량으로 먹는 것, 특히 생으로 과량으로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보면은 되게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양파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과량을 먹을 때는 항상 항응고 작용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우리가 양파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양파도 십자합과 식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데 십자합과 식물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 알리움이라고 해서 그 알리신, 마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함량이 높아져서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뭐 부추, 그 다음에 생강 이런 부분들은 다 십자합과 식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뭐 양배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설포라판이죠. 유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의 함량을 충분히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신 성분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포도하고 양파를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상당히 억제하더라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포도도 알맹이보다는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류,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뭐 크랜베리, 뭐 여러 가지 아로니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것도 괜찮고, 또 양파하고 강황, 우리 그 카레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은 양파하고 같이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풍미가 있고 우리가 항암 효과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식품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좋은 최고의 음식은요. 하나를 제가 탁 꼽으라면 저는 양파를 꼽겠습니다. 양파. 그래서 양파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해주는 천년 소통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천년 소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왜 이게 양파가 좋으냐 하면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혈액의 생성, 순환, 균형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 유익한 거거든요. 일단 혈액의 생성 관점에서는 우리 몸의 장은요. 유익균이 잘 성장하고 유익균이 잘 번식하고 하려면 그 배양 토양이 좋아야 돼요. 그 토양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혈액의 순환에도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 양파 속에는 유황화합물이 있습니다. 유황화합물이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유황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혈관 확장하면 어떻게 물로 혈액이 잘 소통될 수밖에 없죠. 잘 순환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혈액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마 양파 하면 퀘르세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퀘르세틴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필요 없는 기름기도 없애주고요. 또 지나친 당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많으면은 이 흡착해 가지고 나름대로 산도 같은 걸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기, 당, 산도 이렇게 조절해 주니까 혈액의 균형이 얼마나 좋은 성분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최고의 음식으로 염증 없애는 데 최고의 음식으로 양파를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먹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양파같이 이런 유황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리신이라는 좀 매운맛을 내는 거예요. 알리신이라는 거. 근데 이 알리신의 특징은 뭐냐면 공기하고 만나면 이 알리신이 활성화가 돼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양파를 먹을 때는 양파를 썰어서요. 가능하면 생양파를 드시는 게 좋고 썰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줍니다. 방치를 해뒀다가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알리신의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볶아서 또는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또 공복에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먹는 양도 조금씩 이렇게 늘려서 좀 위를 적응시켜가면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흑마늘을 만들어 먹는데 어떨까요? 흑마늘은 그 알리신 성분이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마늘을 먹으면 이게 톡 쏘는 맛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흑마늘을 먹게 되면 그런 톡 쏘는 맛이 없어서 먹기도 거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마늘을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제품을 이용을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괜찮고 대신 이제 제품을 먹을 때는 이제 조금 어떤 공신력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갖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고구마 적정량이 하루 어떻게 되나요? 고구마는 뭐 아주 좋죠. 저희가 이렇게 그 램 검사라는 것을 해서 고구마가 이렇게 면역이 높이는 것을 체크를 해보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고구마예요. 그 면역을 높이는 게 좋다고 하면 막 무한정으로 많이 먹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고구마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웬만한 이렇게 뭐 물고구마 같으면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은 한 2개. 그 다음에 고구마가 큰 거는 가능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먹는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을 권합니다. 익혀서 먹으면 당도가 너무 높아져요. 여러분들 군고구마 먹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엄청 달잖아요. 그거는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이렇게 뜨거울 때 먹으면 당도가 좀 높습니다. 식히면 당도가 좀 떨어져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생으로 먹어서 너무 소화가 안 돼. 난 익혀서 먹어야 돼. 그러면 익혔다가 식혀갖고 먹으면 당지수가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포도당 때문에 그런다면 모든 과일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즙은 포도당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과일 속에 있는 과즙은요, 대부분 다 과당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과당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한 50%.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한 30, 40%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이용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첫 번째 부분이. 과당이 포도당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긴 하지만 한참 있다가 넘어가요. 포도당은 금방 갖다 쓰잖아요. 과당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포도당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당이 절반 정도로밖에는 포도당으로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 지수를 체크를 하면 과즙은 당 지수가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당 지수가 안 높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과당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암세포 제사라는 게 바르브르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르브르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포도당,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지를 않고. 그런데 이 해당 작용은 암세포가 이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촉진시켜버려요. 과당에. 그래서 암세포를 이게 포도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보다도 이게 해당 작용을 촉진시켜 가지고 암을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게 과당에 있어요. 그래서 과당은 어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당은 당 지수가 안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포도당 개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즙 속에 있는 게 과당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 30, 40% 정도는 포도당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또 특히 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거꾸로 식단을 하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과일이나 야채를 먼저 먹고 배를 부르게 만들면 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 지수를 낮춘다 하는데 이때 과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일을 먹는다 그 말은 우리 환자분들은 그냥 우리 평소에 과일 먹듯이 과즙 같이 먹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포도당이 아니니까 괜찮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식단할 때 과즙은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야채 종류를 많이 먹고 그래야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가 쌀밥만 줄이겠다. 그건 답은 아닙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진율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 췌장암은 어떤 치료 요법이 있는지요? 췌장암은 상당히 참 힘든 암입니다. 가장 암 중에서
힘든 게 말이 그래요.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항암제라든지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게 잘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워낙 단단하게 막을 쌓고 있는 그런 암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암 중에서 저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되게 발견되면은 다른 데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췌장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써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혈관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췌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은 간 쪽이 가깝거든요. 담관하고. 그래서 머리 있는 쪽, 그 다음에 체부,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두부 쪽에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죠. 두부 쪽에 있게 되면 췌장만 드러내지를 못하고 담관까지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매우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휘풀이나 뭐 PPPD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과에서 그렇지만 이 수술 들어가면 예전에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한 8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고 하는 큰 대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미부 같은 경우는, 체부나 미부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음 끝에만 좀 뛰니까 그래도 조금 수술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췌장암은 일단은 수술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도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고, 되게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먹어도 근본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혈압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은 딴 곳에 있는데, 우리가 치료가 되려면 원인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손발 차고 소 안 되고 늘 혈액 에너지를 만드는 데 문제가 느껴지는 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생활에 거기에 맞게 인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근육도 생기고 몸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압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순환을 시켜서 이 혈액 에너지가 세포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이 압이 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 의학에서의 혈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압을 낮추는 거에 대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 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이 많이 뛰고 심장의 압이 높아지니까 심장의 박동을 오히려 좀 떨어뜨리는 쪽으로. 혈액이 잘 가려면 혈관을 늘려야 되니까. 혈관이 지금 긴장되고 이 문제가 바로 다른 문제에 있는데, 혈액이라는 게 부족하고 가는 길이 막혀 있고 지방이 끼어 있고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런 균형이 깨져서 지금 혈관이 긴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왜 자율신경이 예민해져가 있고 왜 지방이 많은지에 대한 그 원인 개선이 아니라 그 혈관 확장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혈압이라는 거는 볼륨이잖아요. 혈액의 양.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는 거죠. 이제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혈압약에,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혈압약의 기본이거든요. 말씀 다시 드리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우선은 위험 관리 위해서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 같은 데는 부담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충분히 하루 필요한 모든 세포들한테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만큼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느냐, 또 내가 움직이면서 충분히 이 혈액 에너지를 사지 말초 혈관까지 잘 보내주고 있느냐, 움직이면 내가 충분하냐, 또 잠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잘 내가 해결하면서 자율신경이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 이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혈압이 좋아지고 몸에서 개선될 수 나타난 있죠. 염증,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요 전에 인제 이 우리가 왜 염증이 생기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사실 기본적인 몸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한 30조에서 한 40조 정도의 세포로 돼 있는데요. 이건 혈액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생명줄은 혈액이에요. 근데 그 혈액이, 제가 인제 혈액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혈액이 사실은 세포에 가서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 에너지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은 모든 인체 세포에 영양 공급을 해 주고요. 또 세포들이 활동해서 노폐물이라는 그런 활성산소가 있으면 그걸 이제 청소를 해줘. 제거도 해 주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뭐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게 다 혈액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몸에 혈액이 건강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요.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혈액은 지금 이제 한 세 가지 축으로 내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죠. 혈액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만드는 거는 음식과 이제 우리가 위장 기능에서 만드는데요.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거는 이 손발끝, 모세혈관, 말초, 혈세포, 말단까지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예, 순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잘 만들어지고 순환이 되더라도 그 혈액은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질이. 혈액의 질이 나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속빈 강정 같은 게 공급이 돼서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 혈액의 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한 5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도죠, 점도. 혈액이 너무 끈끈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돼요. 그리고 혈액 속에는 혈당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거죠. 또 혈액 속에는 지질, 우리가 뭐 고지혈증 이러면 대부분 이제 지방을 없애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지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질이 세포막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요.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지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는 산소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세포에 가서 산소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산소가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 몸이 알칼리다, 산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pH, 산도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혈액의 균형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균형. 근데 이 균형은 누가 만드느냐? 이 균형은요,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요. 그 호르몬과 자율신경 위에는 누가 있느냐? 잠과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자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없어야지만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좋은 혈액, 즉 퀄리티가 좋은 혈액이 만들어질 수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혈액의 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기 때문에 혈액에 제가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혈액의 3축은 혈액의 생성,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 혈액의 순환, 그다음에 세 번째 혈액의 균형.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제가